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대로 늘어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 MBN 데이터 AI 취재팀의 분석 결과 설 명절 때 960만 명이 이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회분 백신 한 병에서 1회분을 더 접종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주사기를 못 구해 1,20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버릴 처지에 놓인 일본은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동해안 민통선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로 6시간가량 바다를 헤엄쳐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시 장비에 남성이 여러 차례 잡혔는데도 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경계 실패 비판이 나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검찰 인사 이견으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 사의 표명한 것을 두고 야권은 레임덕이 왔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9억 원짜리 슈퍼카 2대를 몰고 7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30대 젊은 부자를 조사해 보니 모두 부모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몰래 빼돌린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20, 30대 16명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대학처럼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교원단체는 교원 수급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OVID-19 globally has now declined for the fifth consecutive week. Last week saw the lowest number of reported weekly cases since October.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인류와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걸까요? 전 세계 확진자가 26만여 명으로 1월 초 하루 84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불과 40일 만에 70%가 급감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그리고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확연히 줄었죠. 백신 우등생인 이스라엘은 인구의 44%가 백신 접종을 맞고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거든요. 설 연휴 기간 가족 감염도 많았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졌던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 의식이 해이해졌다고까지 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1명. 지난 1월 10일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200명이 늘었고 사흘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400명을 넘으면서 16일 만에 다시 2.5단계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개인 간 접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입니다. 당국은 감소세 정체를 넘어 불안한 재확산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 집단 감염과 함께 무증상 감염이 다시 시작된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수도권 임시검사소에서만 9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5명 추가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을 앞두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던 방역 당국의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는 걸까요? 설 연휴 때문이었을까요? 거리두기 완화 여파 때문이었을까요?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밤 9시 영업 제한은 물론 거리두기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하루 전까지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던 방역당국. 귀성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호소에도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일가족 6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경남 김해시와 부산 부산진구의 집에 모였던 일가족 11명 가운데 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북 보은군에서도 고향집에서 함께 만난 6명 가운데 4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방역 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과 개인 간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더 커지면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로 제한하고 거리 두기 단계도 올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9시 운영 시간 제한을 10시로 완화시켰던 부분이라든지 환자 추이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불안한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면서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려던 새 거리 두기 체계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당국은 친지끼리라도 5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며 강력한 거리 두기를 요청했고 많은 이들이 고향에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MBN 데이터 취재팀의 조사 결과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난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확산세가 줄지 않을 수밖에요. 데이터M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설 명절까지 연장했습니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이었죠. MBN 데이터 AI 취재팀은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와 함께 통신 데이터를 이용 지난 설 명절 전국의 유동인구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기간 고향을 방문하거나 타지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 인구는 총 96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31%, 지난 추석과 비교해도 14%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3차 대유행이나 변종 바이러스 등장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1,000만 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실제로 연휴 기간 당국에 접수된 방역 위반 신고는 집합금지 위반 3,400여 건을 포함해 무려 5,600건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 수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N은 KDX 한국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임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직원이 158명인 공장에서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가 114명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의 한 공장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단지 내 업체 직원 1,200여 명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건물 폐쇄에 이어 공장 진입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첫 확진자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누나집에 방문했다가 미열 증상이 있어 순천향대 병원을 들렀고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어제 남양주시에서 A씨가 다니는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해보니 하루 만에 확진자 114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공장 건물 3층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기숙사에 같이 산 거는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 걸로. 확진자들은 현재 공장 건물 내부에 격리돼 있고 해당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장 밖 이동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의 누적 확진자는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온풍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빨리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온풍기 필터는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김명현 기자가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26명. 확진된 직원 대부분 공장 F동 보일러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공장이 컨테이너 구조로 돼 있고 창문을 비닐로 막아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공장에 있던 온풍기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층 작업장에 있던 온풍기 필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했고 근무자 전원이 공동 식사를 하고 온풍기와 공조 시스템이 유사한 이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간에서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기청정기 필터를 빼고 촘촘한 메쉬 필터를 둘러 온풍기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얼굴 모형에서 뽑아져 나온 비말이 공기청정기를 켜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배기구를 통해 빠르게 실내로 퍼져나갑니다. 현재로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온풍기 필터가 없어 바람을 통해 퍼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말 입자가 날아가는 평균 거리는 2-3m. 여기에 바람이 분다면 거리는 10m로 늘어납니다. 공기를 흡입하고 이제 내뱉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말이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그 전파가 더 잘 일어나는.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발 확진자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나오고 있어 확산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도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병원, 학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6주 만에 1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입니다. 지난 14일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된 뒤 15일 5명, 16일 12명이 추가돼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물론 학원 종사자, 가족까지 N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30여 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생들은 외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강의실에서 오랜 시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방역이 이루어졌고 학원은 2주 동안 폐쇄됩니다. 대형 병원에서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23명 증가한 140명으로 나타났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역시 환자가 5명 늘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구로구의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3명 증가한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최근 100명대 안팎을 유지했던 서울의 1일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6주 만에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고향에 다녀왔거나 여행을 했다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유행 우려에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스물스물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가장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정부가 최종 출하 승인을 내렸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특수 주사기 4천만 명분도 확보했고 국내 첫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오늘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7천여 명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을 내린 건데 시중에 유통되기 전 최종적으로 국가가 해당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 절차지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20여일로 단축했습니다. 승인을 마친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실제 접종을 앞두고 오는 19일 모의 훈련도 진행됩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이 출하되는 순간부터 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으로 배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합니다. 이미 모의 훈련을 마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주사기 확보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한 병으로 6회분을 마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특수주사기로 4천만 명분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 국내 첫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도 오늘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역 조치에 치료제와 백신이 더해지면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특수주사기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치약을 끝에서부터 잘 짜면 한두 번 더 쓸 양이 나오는 것처럼 백신도 5인분을 6인분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국내 한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만들었고 미국 FDA 승인까지 따냈죠. 이 특수 주사기 물량이 부족해 1,200만 명분의 백신을 폐기할 위기에 놓였던 일본은 우선 어쩔 수 없죠. 급한 대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의 백신용 주사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소 주사 잔량 LDS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입니다. 일반 주사기는 끝부분에 백신이 일부 남게 되지만 특수 주사기는 빈 곳까지 약물을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5회분으로 만들어진 화이자 백신 한 병에서 1회분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화이자가 요청한 국가들을 매칭을 시켜줄 거고요. 그 국가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맥스케파를 나오는 대로 공급을 할 거예요. 이런 특수 주사기의 물량이 부족해 1,2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을 폐기할 위기에 놓였던 일본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今言った6回、5回の話でありますけれども、特殊な注射器を確保すべく厚生労働省において複数のメーカーに対して働きかけを行っているところ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병원 의료 종사자 4만 명에게 우선 접종하고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붙잡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군의 특별 훈련 기간이었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거동이 수상한 남성을 최초로 식별한 건 16일 오전 4시 20분. 이 남성은 민간인 통제선 인근 재진 검문소 내 CCTV에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육군 22사단과 8사단이 수색에 나섰고 2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자 6시 35분엔 경계태세를 1급인 진돗개 하나로 격상했습니다. 군은 진돗개 발령 1시간 만인 7시 20분 검문소에서 해안 쪽으로 향하는 동북 방향에서 북한 남성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남성은 추운 날씨에도 잠수복과 오리발을 준비해 6시간 정도를 헤엄쳐 남하했고 통일 전망대 부근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km를 남하했는데 군이 최초 식별한 4시 20분 이전에도 수차례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자의 월북 사건 때 통로로 활용됐던 배수로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합참은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과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북한 남성의 월남 경로는 과거에도 노크 귀순, 산책 귀순이 발생해 문제가 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너무 잦은 이런 구멍 뚫린 경계에 이 지역은 별들의 무덤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해당 지역에 부실 경계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는데 국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거듭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철책을 넘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과 관련해 경계 실패는 아니라고 언급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 정확하게 그럼 경계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과학화 경계 장비에 포착됐음에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장병들의 매너리즘을 반성하며 사과했습니다. 이 과학화 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방에서 제가 얘기했던 엄정한 작전 기강, 매너리즘 타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인력과 경계시설 미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22사단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 해결점을 좀 찾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 안 냈다. 말이 많았었는데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게 맞다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더 상관인 민정수석을 빼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바로 대통령에게 결재를 맡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은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고 이후 신 민정수석은 정상 출근하며 청와대 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 인사안을 발표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며 이광철 비서관의 이른바 상관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국 라인과 신현수 수석의 충돌이라는 평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함께 논란의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검사장급 그 인사를 놓고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데 검찰 인사 내용이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네, 검사장급 인사는 4명의 전보 인사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윤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 참모들도 전원 유임됐습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며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신재철 검사장은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은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수사부서로 복귀가 점쳐졌던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법무연수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얘기는 조 기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생각과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5일 법무부가 박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 사진을 공개하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그로부터 이틀 뒤, 그것도 일요일에 검찰에는 알리지도 않고 인사 발표를 하면서 기습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20년 넘게 검사 생활하면서 일요일에 인사내는 건 처음 본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갈등 봉합 차원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가급적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안에 대한 조율이 안 끝난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찰 인사를 발표한 겁니다. 신 수석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라며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어쨌든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는 한 거잖아요. 민정수석 의견 없이 검찰 인사를 냈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관행이 맞습니까? 법조문을 살펴보고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까지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이 검사 인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총장이 검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인사로 인해 수사팀이 와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을 인사에 반영하거나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앞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예, 세관의 관심은 그런데 신수석하고 이 박 장관의 갈등보다는 이광철 비서관한테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서관이 신민종석,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의 패싱한테 대통령한테 이 안을 갖고 가서 사인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인사에 대해 같은 입장이고 갈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을 신수석과 조국 라인인 이 비서관과의 갈등이 터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내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땐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검찰 출신으로 합리적 성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신수석과 충돌이 불가피했을 거란 평가는 일찌감치부터 제기됐습니다. 예. 당장 검찰과 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 이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반응은 친문 진영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수석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며 조국 라인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의 입김이 아직도 청와대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인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과 반나절 만에 기자단을 상대로 상세한 입장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에 이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신수석의 사의설까지 나오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검찰 중간급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참 바람잘 날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아프리카 난민처럼 너무 야위어 있었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또 숨지기 전날에는 정인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느낌이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한 말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경찰들과 함께 법원 안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 안모 씨가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가 2달 만에 등원했을 때 아프리카 기아처럼 너무나 야위였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다며 특히 마지막 등원 날에는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오열했습니다. 또 멍 발생 주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2주나 1주 반 정도마다 상처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양모가 입양 기간의 치료 권고를 무시하고 방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양모가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화를 냈고 병원에 데려가라는 권유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 측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밝히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증인신문은 지금 이틀 더 남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서 한 방에 정리하고. 강추위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첫 공판에 이어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부가 법원을 떠날 때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최초 보도해드린 데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에게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침대에 던지는 등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아이를
폭행했고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용인에서 10살 배기 아이를 물고문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윤민기란 기자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폭행 강도와 수법을 볼 때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분유를 토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에서 던지는 등 7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구급대원 앞에서 거짓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떨림 등 이상 증세가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도 했습니다. 119 신고하기 전에 빨리 없애는 법 검색했더라고요. 용인 이모 부부 학대 사건 그 유튜브 시청하고. 경찰은 20대 부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중상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조카가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이모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고. 30대 이모 부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아이의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 이후 당시 근영중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했던 감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쌍둥이 자매가 오히려 평소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다영이 올리고 재영이 때리는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다. 학폭 피해자 부모가 중학교 당시 상황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재영, 다영 선수를 비롯해 근영중학교 배구단을 지도했던 감독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공격을 다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나았잖아요. 상대 엄마 말고 이제 시합 뛰는 어머니들은 그런 불평불만을 조금씩은 있었겠죠. 기숙사 내에서 선수들 간 괴롭힘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운동 끝나고 나서는 기숙사가 2층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저는 이제 잘 모르죠. 제가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거기를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쌍둥이 자매가 평소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숙소 생활이 좀 힘들다. 사감 선생님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막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숙소 생활이 좀 힘들다 이게. 감독은 당시 학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배구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자 아이들이 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죠. 제가 마음이 아프죠, 제가요, 굉장히.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호남 지방에 최고 99cm의 폭설이 쏟아졌고 앞으로 또 8cm의 눈이 더 올 거라고 합니다. 빙판길에 화물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연쇄 추돌 사고로 닭을 실은 트럭에서 닭 수백 마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부서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있던 닭 500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천마터널 부근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그 닭장차하고 그 고속버스의 버스 차량하고 처음에 최초 사고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길에 미끄러져 가면서 연속 추돌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눈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지됐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제설 차량을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그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기도 하고 솔직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부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분가량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오늘 호남지방에 최고 19cm의 눈이 내리면서 전남과 전북에서만 170여 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지방에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조물주보다 더 대단하다는 건물주에 9억 원짜리 슈퍼카 2대를 모는 청년 사업가. 사업 수완이 엄청난가 보다 했었는데 아빠 돈이었습니다. 부모가 몰래 빼돌린 재산을 몰아준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20대 A씨는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 빌딩 2채의 주인, 이른바 젊은 부자 영앤 리치입니다. 별다른 수입도 없던 A씨가 수십억을 주고 사들인 수도권 10만 평 33만 제곱미터의 땅은 얼마 안 가 수백억 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땅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A씨의 아버지가 대신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아버지 회사 돈도 빼돌렸는데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돈을 친인척 계좌에 먼저 입금시켰다가 다시 A씨가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9억 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몰고 7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30대 B씨도 부모가 물려준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령업체를 설립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을 빼돌렸습니다. 일부 재력가들이 꼬마 빌딩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바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를 할 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이번에 적발된 젊은 부자 16명의 평균 재산은 186억 원. 자산별로는 꼬마 빌딩이 1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스 42억 원, 회원권 14억 원 등의 순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를 비롯해 세금 탈루 병원장 등을 적발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여사가 1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탈북해 최근 남한에 입국한 전일춘 전 노동당 실장은 북한 방송에 등장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추억하는 인터뷰를 해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일까요?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한 리설주 여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 공연에 남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스크 없이 나란히 앉아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신문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셨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비공개 기간이 길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불화설을 비롯해 건강 이상설 등이 제기됐지만 다정한 모습으로 등장해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은 독재자 또 폭군의 이미지가 큽니다. 리설주 여사를 통해서 독재자 이미지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북한 방송의 김정일 회고 프로그램에는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1960년 7월 남산고중을 졸업을 앞둔 이런 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과 저희들과 함께 이 대동강까지 나오셔서 이 대동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전 전 실장은 사위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가족이 탈북해 최근 남한에 입국한 상황.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자의 남겨진 가족은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각을 의식한 연출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집값이죠.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어떨까요?
세상 돋보기,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북한의 부동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집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건 뭡니까? 네, 북한에서는 개인집을 살림집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개인은 집을 소유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살림집들은 모두 북한 당국의 것이고 개인에게는 정부가 지은 집에 입주할 수 있는 허가증, 이른바 입사권만 교부됩니다. 우리로 치면 부동산 딱지, 입주권인 셈인데요. 최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집 입사권이 주어지는 장면 함께 보시죠. 모임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하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입사권을 개인 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 집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거래를 주선하는 거간꾼, 우리로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있습니다. 이 거간꾼 역할은 주로 정계에 연이 있는 사람이나 그 집안에서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권이 딱지를 뭐 사고 파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은 이 입사권이라는 거는 얼마 정도에 주고받게 됩니까? 우선 우리 평양에도 우리로 치면은 서울 강남과 같은 인기 주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평양은 대동강을 두고 서평양과 동평양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서평양 안에 있는 보통강 구역과 모란봉 구역, 평천구역, 중구역을 강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통틀어서 본평양이라고 부르는데 학구는 물론 주거 환경이 좋아서 평균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이 본평양 평균 집값은 방 3개 기준 1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 북한 소득과 물가, 화폐 가치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을 고려하면 체감 수준을 적용해 봤을 때 대략 8억 원 정도의 비싼 지역의 살림집이 거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강뷰처럼 대동강이 보이는 살림집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는데요. 비싼 집은 우리 기준으로 20억 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야, 평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양이 아니네요. 네. 아까 방금 학군, 강이 보이는 곳, 뭐 이런 곳이 비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뭐 이유는 없습니까? 우선 본평양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이 지하 궁전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은 어느 나라나 선호하는 입지잖아요. 북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의 경우 난방과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이 좋은 입지 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천구역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흔히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살기 안 좋은 지역이라고 보지만 북한에선 오히려 이 발전소 덕에 난방이 잘 돼서 주변이 인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또 요즘 북한의 젊은 세대는 편의시설, 오락시설의 위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 동평양에 스케이트장과 문수물 놀이장 등이 생기면서 이 동평양 집값도 점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도 심각하고 코로나19로도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집값 입사권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경기 침체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인지 북한 살림집도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세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10%, 20% 정도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 가격이 고난행구 시기나 화폐식 교환 시기와 같이 그렇게 폭락하거나 막 투매하거나 그런 경향은 없어요. 다만 이제 거래가 안 될 뿐이죠. 일종의 조정 기간을 거치는 셈인데요. 북한에도 부동산 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코로나19가 잦아들면 또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인기는 참 북이나 남이나 똑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원수에서 밀린 야당의 출석 요구는 부결됐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으로 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요구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오늘 바로 거절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이 터진 이후 처음 개최된 국회 법사위원회 업무보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일은 유례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급기야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요? 그게 왜 독단입니까? 독단이죠.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결국 제적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대법원장 출석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퇴장해 대법원으로가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편파 인사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행위를 국회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은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됐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 제한도 좀 풀렸죠. 하지만 비슷한 가족 모임인 돌잔치는 아닙니다. 계속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결혼식은 공적 모임이고 돌잔치는 사적 모임이냐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점심시간인데도 썰렁합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한 박스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의자들도 쌓여 있습니다. 6년 동안 돌잔치 전문 뷔페 식당을 운영해온 박기영 대표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게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쌓인 적자만 8억 원이 넘습니다. 미치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죽고 싶죠.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웃기지만 돌잔치만 푹 찍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의 행사 인원 역시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식사 방식이 유사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도 비슷한 돌잔치는 금지한다는 것에 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직계 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돌잔치는 제한하다 보니 현장의 혼란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웨딩홀은 공적 모임입니까? 유흥업소는 공적 모임입니까? 돌잔치 전문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영업 중단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잔치 업계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28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업계 종사자들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점제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워 졸업하게 되는 건데 유급제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지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 수능 개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 분야 창업을 꿈꾸는 한 학생의 시간표엔 로봇 설계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가 보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 직접 수강 신청을 한 과목입니다.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한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희망 진로와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듣게 됩니다. 여러 분야를 융합한 과목,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등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수준의 심화 과목이나 직업 계열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요 조사를 거쳐 학교별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술례, 연극과 영화와 같은 이색 과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교사가 있는 이웃 학교나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 관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필수 과목은 석차를 표기하지만 선택 과목은 석차 표기 없이 절대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과목이 생겨나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학생 수가 많아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있고 또 교사도 확보하기 쉬운 대도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교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만큼 내신 퍼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가 심화과정 학점이수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수능 체계를 비롯해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를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5만 달러를 돌파했고 국내에서도 5,600만 원을 넘어 거래됐습니다. 앞으로 두 배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과 무슨 소리냐, 거품민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도권 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5,600만 원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 일부 학원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 중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공부하러 올 때 그때 조금 결제를 하시고요. 문의는 들었는데 실제 결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몇 음식점에서도 쓸 수 있지만 급등락이 워낙 커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제가 원래는 가능한데 지금은 좀 원화로 환산이 등락이 심해요. 지금 굉장히 심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화폐 가치가 좀 있어야 결제가 되는데 4년 전, 5년 전에는 진짜 많았었어요. 화폐를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투자 수단으로는 각광받는 상황. 앞서 테슬라와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 등이 투자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으로 쓰겠다고 뛰어들었고 수요보다 추가 채굴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1년 내 2배 이상 오른다는 장밋빛 전망들도 앞다퉈 나오는 중입니다. 반면 미국 재무장관과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등은 최악의 거품이고 투기극에 불과하다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입장에서 선회해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제도권 밖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하고 사업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그 학교 총장이 학문의 자유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 직함에도 일본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미쓰비시 교수, 램지어 교수는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듯한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인 학살이 조선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자 하버드대 로렌스 바카우 총장 측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또 다른 논문도 왜곡된 역사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자행된 일본 자경단에 조선인 학살을 두고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건 맞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일본 전범의 후손들의 인식 그대로 반영하는 게 들어갔거든요. 현재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로스쿨 아시아 태평양 법대학생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무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 버리세요. 하버드대 학생들한테 그도 부탁드립니다.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글로벌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96개국 이상, 14,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가뜩이나 힘든 이 본토의 4분의 3이 눈에 덮인 미국에 토네이도까지 상륙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정전이 발생하고 숨진 이도 20명이 넘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가 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통째로 뜯겨나간 지붕 탓에 주택 내부가 그대로 보입니다. 나무들은 송두리째 뽑혔고 트럭과 차량도 드러누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의 위력입니다. We do have know of 2 people who died. Sadly, their house was leveled. 주택가를 휩쓴 토네이도는 늦은 밤 예고 없이 찾아와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We're going to do our best to make sure nobody gets injured and we get our community back to normal as possible. 텍사스주의 마트 앞에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겨울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생필품이 동날까 불안한 주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When we went into the store, they barely had anything. There was barely any food there. 지난 일주일 동안 도시 500여 곳에서 최저 기온 기록이 깨졌고 심지어 콜로라도와 캔자스주 일부 지역은 영하 40도 아래까지 떨어져 알래스카보다 더 추웠습니다. 북극 한파로 인한 겨울 폭풍에 토네이도까지 겹치면서 20명 이상이 숨지고 5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기상청은 맹추위가 20일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이소희, 신승찬 선수가 2021 MBN 여성 스포츠 대상 1월 최우수 선수에 선정돼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소희, 신승찬조는 지난달 세계 배드민턴 연맹 왕중왕전에서 한국 여자 복식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몰아치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 외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4도,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한낮에는 1도 선에 머물면서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날이 언제쯤 풀리려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차츰 약화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지속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많게는 15cm, 호남 서부는 3에서 8cm,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제주에는 1에서 5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인천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충주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제설 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눈이 내려 쌓인 곳에는 특히나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바람을 포함한 동장군의 기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